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내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가 싹 가신 듯 창백해졌고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엄마가 여긴 어떻게? 목소리는 갈라지고 눈빛에는 믿기지 않는 공포와 당혹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난 여기 어엿한 대표로 왔다.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그러나 곧 임원 한 사람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 박순자 대표님이시군요. 기사에서 보고 꼭 뵙고 싶었습니다.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아들의 굳은 표정과 임원들의 존경 어린 눈빛. 그 대비가 회의실을 가르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70이 넘은 평범한 할머니인 제가 가족들의 무시 속에서 세상에 제 이름을 빛낸 성공 신화가 궁금하신가요? 시청하시기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정말 큰 힘이 돼요. 저는 평생 밥상 앞에서 제 존재를 확인하며 살아왔습니다. 아이들 어릴 적엔 하루 세 끼를 차려주며 엄마 맛있다는 말 한마디에 힘이 났고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여보, 오늘은 국물이 끝내주네라는 말에 하루의 고단함이 풀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밥상을 차리기도 전에 제 존재가 부정당하곤 합니다. 어머님, 그것도 뭐 하세요? 된장찌개요? 며느리 미진이가 주방 문턱에 서서 묻습니다. 응. 오늘은 호박이랑 두부 넣고 끓이려고. 아휴, 애들은 그런 거 안 좋아해요. 요즘은 다 샐러드랑 닭가슴살 같은 걸 먹는다니까요. 어머님이 끓인 건 짜고 기름지다고 하잖아요. 그 말에 손자 태윤이 거실에서 소리쳤습니다. 맞아. 할머니 음식 먹으면 속 더부룩해요. 우리 반 친구네는 매일 저녁에 샐러드 포장해 온다던데. 저는 국자를 들고 잠시 멈췄습니다. 제 손끝에 오래 배어있는 국물. 냄새와 그들의 입에서 쉽게 튀어나오는 말 사이에 깊은 골짜기가 생겨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처음으로 밥상이 제 자리를 빼앗아가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를 들으며 마지막 간을 봤습니다. 멸치와 다시마를 오래 달여 국물을 내고 호박을 얇게 썰어 넣었지요. 두부는 칼이 아니라 손으로 부쉈습니다. 그게 훨씬 부드럽다고 제 어머니가 제게 가르쳐 주신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방식을 고집합니다. 그게 손맛이고 그게 세월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벌써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태우는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배달 안 시켜요. 친구네는 월요일마다 피자 먹는데. 제가 대답했지요. 오늘은 찌개가 맛있게 됐어. 피자는 주말에. 찌개는 짜서 속 안 좋아. 그 말은 단순한 투정이 아니었습니다. 제 손맛이 그 아이 입에서는 해로운 음식으로 바뀌어 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아들 준호가 퇴근하고 들어와 넥타이를 풀며 말했습니다. 엄마, 도장 어디 있어요? 서류에 좀 찍어야 하는데. 도장? 무슨 서류인데? 집담보 대출 좀 돌려막으려고요. 잠깐만 쓰는 거예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집은 내 아버지랑 내가 30년 모아 산 거야. 그런 건, 그러나 말은 거기서 잘렸습니다. 아, 엄마, 또 옛날 얘기. 요즘 시스템은 엄마가 잘 모르시잖아요. 모르시잖아요. 그 말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저는 모르는 사람, 그래서 의견을 낼 수 없는 사람, 도장만 찍으면 되는 사람. 제 자리가 그 말 한마디로 정리되는 듯 했습니다. 식탁 위의 찌개는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미진이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요양원도 좀 알아봤어요. 시설도 깨끗하고 프로그램도 많더라고요. 거기 가시면 또래분들이랑 지내실 수 있어요. 숨이 막혀왔습니다. 내가 어디를 간다고? 아, 그게 어머님 혼자 계시기 심심하시잖아요. 낮에는 저희도 바쁘고 할 일도 없으시고. 할 일이 없다고요?
저는 그날도 행주를 삶아 햇볕에 말렸고 고장난 프린터 때문에 손자의 숙제를 3번이나 다시 출력해줬으며 찌개를 끓이기 위해 무와 호박을 사들고 2번이나 시장을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집 안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방에 들어와 불을 끄자 집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 발자국 소리와 밥 짓는 냄새로 가득했는데 이제는 충전기 불빛과 공기청정기 소리만이 집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버스 정류장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 아래 서 있는 노인들의 어깨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비닐봉지를 든 노인, 지팡이를 짚은 노인, 허리를 곧게 편 노인들. 저는 그들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들도 집에 돌아가면 나처럼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말들과 싸우겠지. 그날 밤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더는 가족의 대화 속에서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받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대로는 사라질 수 없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저는 제 이름이 점점 이 집안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식탁에 앉으면 모두가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물 좀 주세요. 엄마, 밥 더 있어요? 그런 소리가 귀찮기도 했지만 그건 분명히 제가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하루는 제가 거실에 앉아 TV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기업 부도 소식과 경제 불황 이야기가 나오길래 저는 옆에서 서류를 보는 아들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준호야, 요즘 회사는 괜찮니? 뉴스 보니 어렵다 하더라. 그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엄마, 그런 건 몰라도 돼요. 시장이 다 그렇죠, 뭐. 그냥 바빠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공허함이 스쳤습니다. 저는 아들의 사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꼬치꼬치 묻고 싶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들의 표정이 지쳐 보였고 혹시 밥이라도 더 챙겨주려고 안부를 물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제 관심을 모를 사람의 쓸데없는 걱정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며느리 미진이는 더 정중한 말투로 저를 밀어냈습니다. 제가 청소기를 꺼내려 하면 어머님, 무거우니까 그냥 두세요. 제가 할게요. 빨래를 개려 하면 어머님, 요즘은 건조기가 다 해줘요. 심지어 태운 도시락을 챙겨주려 했을 때도 어머님, 요즘 애들은 급식 다 잘 나와요. 괜히 수고 안 하셔도 돼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건 분명했습니다. 어머님은 안 하셔도 돼요. 아니, 하지 마세요. 손자 태우는 더 솔직했습니다. 할머니는 왜 자꾸 옛날 얘기만 해요? 요즘은 다 인터넷에서 배워요. 제가 국어책을 읽어주려 하자 할머니, 유튜브에서 선생님이 직접 설명해주는 영상 있거든요. 그게 더 재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책장을 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책을 덮으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는 최신 가전과 스마트폰이 가득하지만 그 속에서 제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지고 있구나. 저는 엄마라는 이름을 처음 얻은 날을 떠올렸습니다. 첫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간호사가 제게 했던 말, 어머님, 아기 보세요. 그 떨림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날 이후 저는 엄마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동네에서도 시장에서도 심지어 낯선 사람들에게도 저는 어머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아들은 제게 몰라도 돼요라고 말하고 며느리는 안 하셔도 돼요라며 제 손길을 막고 손자는 재미없다고 말합니다. 저는 여전히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름은 아무도 부르지 않는 껍데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집은 더 낯설었습니다. 과거에는 제 이름이 이 집안의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벽에 걸린 액자처럼 먼지 쌓인 장식품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도대체 어떤 이름으로 남아있는 걸까? 그리고 조용히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제 이름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그렇기에 저는 이제 집안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라도 제 이름을 불러줄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요.
그날 오후 저는 괜히 마음이 답답해서 장을 보러 나섰습니다. 집안에 있으면 제 존재가 점점 사라지는 기분이었으니까요. 장바구니를 손에 쥐고 아파트 계단을 내려가면서도 제 귀에는 여전히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가 울리는 듯 했습니다. 엄마, 몰라도 돼요. 어머님, 안 하셔도 돼요. 그 말들이 발자국마다 따라붙어 제 어깨를 눌렀습니다. 정문을 나서니 버스 정류장 벤치에 노인 몇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발걸음을 늦추고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마트까지 걸어가질 못하겠어. 두 정거장은 버스 타야 하는데 장바구니 들면 숨이 턱 막혀. 맞아. 그럴 때 아들놈이 좀 태워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늘 바쁘다 하지. 사위도 내 얘기는 귀찮아하고. 나는 요즘 카드값이 겁나. 약값도 그렇고 고혈압 약이 벌써 10년째야. 그거만 해도 한 달에 몇만 원인데 연금으론 빠듯해. 어제는 병원에 혼자 다녀왔는데 주사 맞고 나니 다리가 후들거려서 도중에 벤치에 앉아 울었다니까. 같이 갈 사람만 있어도 덜 서러울 텐데. 그들의 얼굴에는 체념과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또 다른 얘기가 이어졌습니다. 내 손주놈은 방학에도 얼굴을 안 보여. 스마트폰으로만 문자 몇 줄 보내고 나도 사람인데 목소리 좀 듣고 싶다. 그나마 옆집 할머니가 같이 장 봐주니까 숨통이 트이더라. 아니었음 진작 쓰러졌을 거야. 우리 나이쯤 되면 같이 밥 먹어줄 사람 하나 있으면 그게 제일 큰 재산이지. 그들의 대화는 한숨과 웃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낯설지 않게 느꼈습니다. 마치 거울 속 제 모습 같았기 때문입니다. 정류장 옆 게시판에 눈길이 갔습니다. 낡은 전단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말벗 봉사자 모집주 2회, 1시간, 어르신 댁 방문. 종이에는 볼펜으로 덧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장보기 대신 병원 동행 가능. 저는 순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작은 전단지였지만 제 눈에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크게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쓸모없는 사람처럼 취급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저 전단지를 붙인 사람은 어르신들의 시간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팔뚝, 누군가의 귀, 누군가의 발걸음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단지의 하단에 작은 종이 조각 하나를 뜯어냈습니다. 전화번호가 적힌 그 조각은 손가락 사이에서 종이임에도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제 안에서 사라졌던 무언가를 다시 붙잡은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음속으로 밥상 위의 의자들을 세어봤습니다. 준호의 의자, 미진의 의자, 태윤의 의자, 그리고 제 의자. 분명 4개의 의자가 있지만 저녁마다 제 자리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세 사람의 대화만 오가고 저는 투명한 유리컵처럼 소리도 존재도 없는 물건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정류장에서 본 노인들의 얼굴과 그 전단지는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 너 같은 이름을 가진 이들이 아직 많다. 저는 그 사실에 희미하게 남아 위안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처음으로 다른 결심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알았습니다. 내가 집 안에서 사라지는 동안 다른 누군가는 나 같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내 이름을 다시 불러줄 자리가 저 집 안이 아니라 세상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것을. 전단지에서 뜯어온 작은 종이 조각을 저는 지갑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하얀 종이에 검은 볼펜으로 적힌 전화번호. 그 숫자들이 그렇게 선명하게 다가온 건 처음이었습니다. 마치 제 안에서 꺼져가던 등불 하나가 다시 깜빡이며 켜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며칠 동안 그 번호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가족들이 알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어머님, 또 이상한 데 엮이시는 거 아니에요? 엄마, 그런 건 사기일지도 몰라요.
그들의 비웃음이 눈앞에 훤히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지나고 어느 날 오후 집에 혼자 남았을 때 저는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젊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시니어 돌봄 자원센터입니다.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전단지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혹시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상대방은 놀라움과 반가움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직접요?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어르신들끼리 서로 도와주시면 더 힘이 되거든요. 혹시 간단한 말벗이나 장보기 같은 건 가능하세요? 그 정도야 제가 늘 하던 거지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마음속에서는 오랜만에 필요하다는 느낌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일주일에 2번씩 낯선 노인의 집을 찾게 되었습니다. 첫날은 허리가 9분 80 넘은 할머니 댁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까지 와주셔서 고맙지 뭐예요. 아들은 멀리 살고 혼자 밥 먹는 게 제일 서러웠는데. 저는 찬장을 열어 함께 계란을 부치고 국을 끓였습니다. 그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 손이 이렇게 따뜻한 건 참 오랜만이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집에서 매번 들었던 어머님, 안 하셔도 돼요. 엄마, 몰라도 돼요. 그 말들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 서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여기서는 제 손끝이, 제 목소리가, 제 이름이 분명히 필요했습니다. 2번째로 만난 이는 고혈압과 당뇨로 약 봉지를 가득 쥔 할아버지였습니다. 약국 갔다 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려서 힘들어 죽겠어. 병원은 더 멀고. 저는 그의 팔을 붙잡고 병원까지 동행했습니다. 진료실 앞 의자에 나란히 앉아 기다리는데 그는 갑자기 제게 물었습니다. 댁은 어디서 봉사 나오신 거예요? 저는 잠시 고민하다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저도 누군가를 기다리던 사람이라서요. 그 말은 제 속마음이기도 했습니다. 사라지는 대신 누군가를 붙잡고 싶었던 마음. 며칠이 지나자 저는 센터에서 다른 어르신 자원봉사자들과도 인사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 중에는 70대 후반의 할아버지도 계셨습니다. 나는 원래 목수였어요. 젊을 땐 손재주 좋다고 불렸는데 지금은 손주들도 내 얘기 안 들어요. 여기 와서 가구 좀 고쳐주고 나면 다들 고맙다 하니까 그게 살맛이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으로 공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집에서는 투명해지지만 여기서는 이름이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가족들에게는 이 일을 숨겼습니다. 주방 싱크대 옆에 걸린 앞치마 속 작은 주머니에 봉사 일정표를 몰래 접어 넣었습니다. 미진이 눈에 띌까봐 노트에는 그날의 기록을 시장 보기라고만 적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서는 분명히 다른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알았습니다. 내가 집 안에서는 투명한 존재였지만 세상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작은 불씨가 언젠가 큰 불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처음에는 단순한 봉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혼자 외로운 노인들에게 밥 한 끼를 같이 먹어주고 장바구니를 들어주고 병원에 동행하는 일이 전부였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오늘은 살 것 같네요. 다음 주에도 꼭 와주실 거죠? 기다릴게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된 이름이 다시 불리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서는 아무도 찾지 않던 제 이름이 낯선 노인들의 입에서 살아났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봉사하던 대학생 하나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인터뷰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인터뷰라니? 제가 학교에서 사회복지 관련 과제를 하고 있는데요. 할머니처럼 직접 활동하시는 분 이야기를 꼭 담고 싶어요. 처음에는 머뭇거렸습니다. 제가 무슨 대단한 일을 했다고 인터뷰를 하겠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학생은 진지했습니다. 요즘은 시니어분들이 직접 움직이는 사례가 귀해요. 꼭 기록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결국 짧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집에서 점점 사라지는 느낌을 받다가 전단지를 통해 다른 노인들을 만나게 된 이야기. 그리고 다시 내 이름이 불리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 일이 있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봉사센터에서 들뜬 얼굴로 저를 부르더군요. 어머님, 기사 보셨어요? 무슨 기사? 스마트폰 화면을 내밀자 낯선 제목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70대 할머니, 동네 어르신들의 발이 되다. 짧은 기사였지만 제 사진까지 실려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비닐봉지를 들어드리던 제 모습, 병원 대기실에서 웃고 있는 제 얼굴. 그 기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은퇴 후 집안에서 역할을 잃은 한 할머니가 같은 또래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발벗고 나섰다. 장보기, 병원 동행, 말벗 서비스를 시작한 지 석 달. 이제 이 활동은 시니어 돌봄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지역 사회에 퍼지고 있다. 저는 그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내 이야기가 세상에 흘러나갔다는 사실이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가슴이 뜨겁게 달아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날 저녁 뜻밖에도 동네 사람들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신문에 나오신 분이죠? 어머, 대단하세요. 저도 요즘 혼자 병원 다니기 힘든데 혹시 신청할 수 있나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 제게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아직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러나 집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기사에 나온 거 저 봤어요. 이런 거 하시면 위험해요. 요즘 세상이 어떤데 낯선 사람들하고 어울리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요. 아들은 얼굴을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런 거 하느라 힘 빼지 말고 그냥 집에 계세요. 그런 건 젊은 사람들이 할 일이지 엄마가 나설 일이 아니에요. 그 말들을 들으니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밖에서는 내 이름을 존중받는데 집안에서는 여전히 투명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봉사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지난번 기사 반응이 좋아서요. 다른 구청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아 정식 서비스로 확대하려 하는데 함께 해주실 수 있나요? 순간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집에서는 사라져가고 있었지만 세상은 분명히 제 이름을 불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씨가 이제 막 눈에 띄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기사는 단순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며칠 만에 전화가 빗발쳤고 이웃 동네에서도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혼자 계신데 도움받을 수 있나요? 우리 엄마도 다리가 불편해서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봉사센터는 작은 사무실을 얻었고 대학생과 은퇴자들이 하나둘 모였습니다. 어느새 제 손에는 창업자라는 명함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시니어 돌봄 네트워크 설립자 박순자. 나는 그 명함을 볼 때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 이름이 다시 세상에 쓰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는 여전히 싸늘했습니다. 엄마, 이런 거 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돈이 생겨. 어머님, 괜히 힘만 쓰시다가 병만 나세요. 나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굳이 그들의 인정을 바라지 않아도 된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봉사센터에 낯익은 이름이 적힌 서류가 들어왔습니다. 그건 바로 아들 준호가 다니는 무역회사였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센터 담당자가 설명했습니다. 저희 기업에서 시니어 사회공헌 사업을 찾고 있답니다. 우리 프로그램이 성과가 좋아서 투자 검토한다고 하네요.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엄마, 몰라도 돼요. 라던 그 아들의 회사가 지금 우리를 붙잡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정식 미팅이 잡혔습니다. 작은 회의실, 한쪽에는 봉사센터 사람들과 나, 다른 한쪽에는 아들과 그의 상사, 그리고 몇몇 임원들이 앉았습니다.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내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엄마, 여기서 뭐 하세요?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눈빛에는 믿기지 않는 당혹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여기에 어엿한 대표로 왔다. 순간 회의실 공기가 멎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곧 임원 한 사람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박 대표님이시군요.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기사에서 보고 꼭 뵙고 싶었어요.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또박또박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장을 봐주고 병원에 동행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노인 스스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 목적입니다. 한 임원이 감탄하듯 말했습니다. 정말 인상적입니다. 다른 복지 모델보다 훨씬 현실적이에요. 사실 정부 쪽에서도 이런 사례를 찾고 있었습니다. 다른 임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보탰습니다. 박 대표님의 진심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수치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현장성 아닐까요? 이건 투자 가치가 충분합니다. 나는 그들의 반응에 놀랐지만 동시에 속 깊은 곳에서 오래 잊고 지냈던 자부심이 올라왔습니다. 내 이름이 존경과 존중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회의 내내 아들은 침묵했습니다. 손에 든 펜을 굴리다가 떨어뜨리고 물컵을 만지작거리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임원들이 내게 질문을 던지고 고개를 끄덕일 때마다 아들의 어깨는 점점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내가 입을 열 때마다 아들은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임원들이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대표님, 꼭 같이 해봅시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말씀만 하세요. 그들의 눈빛은 존경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차마 눈물이 나오지 않게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복도로 나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등 뒤에서 사람들의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70이 넘으셨다는데 저런 기획을 다 하시네. 이게 진짜 혁신이지. 요즘 젊은 사람보다 더 선구적이셔. 그 말들이 내 귀에는 환호처럼 들렸습니다. 평생 집안에서 사라져가던 내 이름이 낯선 사람들의 입에서 존경과 찬사로 불리고 있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오자 저녁상이 차려져 있었지만 공기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아들은 숟가락을 들다 말고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게 오늘 일은... 그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도 말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 찌개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지만 그 김보다 더 뜨겁게 내 가슴을 파고든 건 침묵이었습니다. 아들이 말하지 못하는 그 침묵이야말로 내 이름이 이 집에서 차지한 새로운 힘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회의 이후 제 이야기는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구청에서 연락이 왔고 지역 방송국에서 취재를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작은 사무실 앞에는 인터뷰를 기다리는 기자들이 모여들었고 봉사 신청 전화는 하루에도 수십 통이 걸려왔습니다. 신문 한 면에 제 얼굴이 실렸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제 이름이 이웃집 담장을 넘어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시니어 돌봄 네트워크, 지역사회 돌풍. 그 제목은 제게 새로운 심장을 달아준 듯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얼굴은 달라졌습니다. 아들은 퇴근 후 식탁에 앉아도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괜히 물컵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손자는 휴대폰을 보다가도 힐끔 제 얼굴을 바라보다가 제가 눈을 마주치면 재빨리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집 앞 골목이 웅성거렸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와 마이크와 카메라를 들이밀었습니다. 박 대표님, 오늘 일정이 어떻게 되십니까? 정부 지원금 받으신다던데 사실입니까? 지역에서 가장 성공적인 시니어 창업 사례로 꼽히는데 소감이 어떠십니까? 이웃들도 하나둘 창문을 열고 내다봤습니다. 저분이 바로 박 대표님이래. 우리 동네에서 이런 인물이 나오다니 자랑이지 뭐야. 예전엔 늘 장 보러 다니시는 모습만 봤는데 저렇게 대단한 일을 하실 줄이야? 카메라 플래시가 연이어 터졌고
그 빛이 제 얼굴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표정까지 비췄습니다. 아들은 허둥지둥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 망설이다가 제 앞에 서더니 굳은 입술을 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그동안 엄마를 노인이라고 너무 무시했었던 거 인정할게요.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걸 보고 전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는 한 발짝 물러섰다가 마치 자존심과 체면 사이에서 싸우듯 몸을 떨었습니다. 주변의 카메라 렌즈들이 일제히 그를 향하자 결국 그는 고개를 떨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치 땅이 꺼져버린 듯 무겁게 내려앉은 그 소리가 제 가슴까지 울렸습니다. 한때 엄마 몰라도 돼요라고 하며 제 말을 끊던 아들이 온 동네와 기자들 앞에서 몸둘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미진도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요양원 얘기 꺼냈던 것도, 밥상 앞에서 무심히 했던 말들도 다 제 어리석음이었어요. 저는 어머님을 짐처럼 생각했던 나날들을 후회하고 있어요. 지금의 저력을 알아보지 못했던 제가 후회스러워요. 그녀는 지난날의 자신이 부끄러운지 잔뜩 상기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눈물방울이 바닥에 떨어지며 번져나갔습니다. 손자 태유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제 품으로 달려왔습니다. 할머니가 제일 멋있어요. 이제 친구들한테도 자랑할 거예요. 저희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대단하다고. 그의 작은 팔이 제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품은 아직 어렸지만 제게는 세상 누구보다 큰 위로였습니다. 그 아이의 눈물은 뜨겁게 제 옷깃을 적셨습니다. 그날 집 거실은 마치 또 다른 무대가 되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연신 터졌고 이웃들의 눈이 우리 집 창문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대 한가운데에서 저는 제 삶을 송두리째 무시하던 가족들이 무릎 꿇은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야 내 자리가 보이는구나. 며칠 뒤 저는 방송국 스튜디오의 환한 조명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제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나이가 70이 넘으셨는데 어떻게 이런 창업을 시작하실 생각을 하셨나요? 순간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제 얼굴을 향해 터졌습니다. 객석에는 구청 관계자들, 기자들, 그리고 제 가족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두 손을 모은 채 눈을 내리깔고 있었고 며느리는 손수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손자는 두 눈을 반짝이며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고른 뒤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시작한 건 대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제 이름을 다시 불러줄 누군가가 필요했을 뿐이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노인들이 같은 외로움 속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이 일을 통해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나는 천천히 객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들었고 그 눈빛 속에는 후회와 존경이 섞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닦으며 내 입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자는 두 손을 불끈 쥐고 있었습니다. 나는 목소리를 조금 더 높여 또박또박 말을 이어갔습니다. 노인은 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사회를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우리가 걸어온 세월이 젊은 세대가 딛고 서 있는 땅을 만든 겁니다. 저는 수십 년간 밥상을 차리며 가족들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아무도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도장만 찍어달라 하고 집안일에도 끼지 말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가족에게, 세상에게 무시받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봉사를 시작하며 깨달았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노인이 제 손을 잡으며 따뜻하다고 했을 때, 약 봉지를 들고 다리가 후들거리던 할아버지가 제게 살 것 같다고 했을 때, 제 이름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여전히 자리를 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을, 어머님을, 아버님을 집 안에서 무시받는 존재로 만들지 마세요.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우리의 이름이 여전히 무게를 가진다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노인의 손끝 하나, 목소리 하나, 발걸음 하나가 또 다른 생명을 붙잡습니다. 저는 그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니 제발 우리를 사라지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는 지금도 사회를 떠받치는 기둥입니다. 순간 스튜디오가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곧 터져나오는 박수 소리가 들리고 점점 커지는 함성과 눈물 섞인 환호는 제 가슴을 벅차오르게 했습니다. 사회자도 마이크를 내려놓고 박수를 보탰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객석에서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손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두 손이 빨개지도록 박수를 쳤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나는 분장실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세월이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낯설지만 단단한 빛이 비쳤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사연을 가지신 분이 계신가요? 계신다면 댓글을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